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 광화문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지역에 따라 비 예보도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니탓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무리한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난하며 조국과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몰아넣었다라고 발언해서 사과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이 충청과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추가 비 피해 없도록 제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탓. 동아일보 일면인데요. 지금 이 시국이 과연 누구 탓할 때인가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 책임 아니다. 내 탓 아닌데요. 시청, 도청, 경찰, 오송 참사를 두고 니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시청은 관할 아니다. 충북도는 불가항력의 일이다. 경찰은 인력 부족하다. 출동도 안 했습니다. 이 같은 삼자 니탓 태도 때문에 결국 오송 참사가 벌어진 건 아닐지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공방입니다. 한국일보 오명기사 함께 보시죠. 앞서 내 탓 공방 못지않게 정치권 공방도 치열합니다. 여당에선 책임 묻겠다 태세 전환했고 야당에선 폭우 중에 왜 순방을 갔냐라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윤 정부를 비판하면서 조국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라고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강하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색 구조 작업이 어제 밤에서야 겨우 마무리됐고 유가족의 애끓는 심정은 아직까지 절절한데 아무리 정쟁이 중요하다 하지만 궁평 지하차도 참사를 왜 정쟁에 이용합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부인. 한겨레신문 신면입니다. 학위 포기한 자식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조국 전 장관이 몸 낮췄지만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럴 거면 왜 학위를 반납했느냐, 혐의를 부인할 거면서 라는 비판 목소리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검찰에서는 앞서 부모님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자녀들을 기소할지 말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유. 경향신문 구명기사입니다. 학폭 피해 고교생 32%가 거의 매일 당했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교육개발원 조사한 건데요. 13만 명 중 1.6%가 학폭을 당했다라고 밝혔고 학년이 오를수록 빈도가 높아졌는데요. 가해 학생들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이유 없다. 이유 없이 괴롭혔다는 겁니다. 학폭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질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지금 광화문 서울 하늘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젊은피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할 텐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늦게 60대 여성의 시신도 발견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국 장맛비 계속, 오송 감찰 착수. 자, 먼저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사망과 실종자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중 호우 사망 41분, 실종 9분, 호우로 사망하거나 실종하신 분들이 50명에 달한다라는 집계가 오늘 아침 나왔습니다. 궁평제 2 지하차도 사고로 14분이 운명을 달리하셨고 내부 수색 작업은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아직 장마 초반인데 인명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많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50분 지하차도 인근에서 발견된 60대 여성의 시신이 당초 경찰에 신고됐던 실종자 신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수색 구조 작업이 마무리됐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보인 기자, 간밤의 구조와 수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7시 50분쯤 이곳 제2 궁평 지하차도 외곽 인근 농경지에서 60대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경찰은 이 여성이 사고 당일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12명의 실종자 중 마지막 실종자와 신원이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60대 여성은 사고 당시 차를 탈출했다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지하차도 바깥으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이 어제 하루 동안 차도 내부의 침수 차량 17대를 모두 견인하면서 차량 수색 작업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관 기자가 말한 대로 구조와 수색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의 남은 구조 수색 작업 그리고 수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수사 방향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지하차도 내부 자체는 수색 그리고 구조 작업이 완료가 됐지만요. 마지막 희생자가 지하차도 외부에서 발견이 된 만큼 당국은 인근 하천과 주변 농경지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참사가 벌어진 원인에 대한 규명 작업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은 본격적인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충북경찰은 수사 과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8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미호강 제방에 대한 1차 합동 감식도 마친 상태입니다. 관할 지자체였던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그리고 홍수 경보를 발령했던 금강 홍수 통제소와 제방 관리를 맡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강 기자 연결해봤습니다. 이성규 협회장님, 네. 어젯밤 7시 50분 궁평 지하차도 외곽의 네. 농경지에서 네. 60대 여성의 시신 한 구가 수습이 됐고 네. 신원 확인을 해보니까 실종자 신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차도 안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지하차도 바깥의 농경지에서 발견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이제 추측을 해보면 예. 그 농경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내부 그 지하차도에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물에 익사되거나 어떤 화재에 있을 때는 뭐 불에 타서 물의 수압에 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1, 2분 안에 정신을 잃거든요. 예. 심정이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물살에 의해서 어딘가에 흘려가 버리죠.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지금 인근에서 발견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러면 사고 당시에는 이 여성이 이제 차를 탈출했는데 네, 이제 물살에 안타깝게 휩쓸려서 그렇죠. 지하차도 바깥에서 지금 발견이 네. 되신 네.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이미 정신이 차렸다면 이렇게 네. 대피를 했을 건데 이미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물살에 의해서 흘러서 어딘가에 이제 종착지가 이제 그 지점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번 수색 작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면서 사망자 숫자가 네. 궁평제 2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14분으로 집계가 됐는데 혹시 모를 네. 뭐 농경지 인근이나 지하차도 바깥으로 네. 유실된 추가 실종자가 있지는 않을까요? 아마 그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지하차도가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때 상태에서는 물이 계속 쏟아지거든요. 낮은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지하차도는 모든 물건들이 쓰레기, 뭐 사람, 뭐 또 잔해 이런 것들이 돌이나 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물을 퍼냈는데 마지막에 10% 정도는 펌프를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수작업으로 하시다시피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수색 작업은 끝났고 수습하는데 상당한 또 시간이 걸려서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인명피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또 주변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장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두고 지자체와 도와 경찰이 볼성 사나운 니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 탓 아니다라는 셈인데 함께 보시죠. 청주시 도로 통제는 도청 권한이다. 충북 행복청이 제방 높이를 안 낮췄으면 사고 안 났을 것이다. 경찰 인력 부족했다라고 일단 우리 탓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니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고 나기 전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관리됐던 거고 도청은 지문 대피시키고 이런 메뉴 아예 없어요. 도청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제가 뭐 거기까지 여력이 없다고 나서보다도 우리 쪽에서 신경 쓰는 그런 쪽도 그때 딱 느끼죠. 책임 하나하나가 가벼운 게 아닌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최고 지휘자로서 엄격한 문책이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직 유가족들의 마음은 정말로 안타깝고 애끓는 황망한 마음일 텐데 관계기관들은 서로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남 탓으로 보이는데 뭐 광역 지자체나 뭐 지자체 보면은 서로 이제 핑퐁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느 한 부처가 어느 한 자치구가 뭐 책임이 있다라고 보다는 공동 책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광역 지자체도 충북도 전부 도민을 위해서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래도 세웠으면 지자체별로 세웠으면 그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요. 또 각 지자체는 공사했던 기간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이 됐는지도 점검을 하고 또 관리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홍수 기간이기 때문에 우수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 대책은 평상시보다 더 예.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인재가 아니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아니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이거 아까 원희룡 국토장관도 얘기했듯이 이 대통령 앞에서도 과연 시청, 도청, 경찰이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지, 뭐 대통령까지 안 가고 유가족들 앞에서도 이렇게 서로 남 탓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럴 때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서울시에서 오발령이 났을 때 예. 오발령 난 것까지는 국민들이 이해를 했지만 국민들이 정말로 화나셨던 포인트가 이거 서울시 탓이다. 아니다. 행안부 잘못이다. 서로 내 탓 공방하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던 그럼요.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금 한 두세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관계 부처들이 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이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저쪽 소관입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저쪽 잘못입니다 하면 정부가 우리 국민들 세금 뭐하러 내겠어요? 우리 정부를 믿고 지자체를 믿고 다 국민들이 피 같은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나서서 내 탓 아니다, 네 탓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공복이잖아요. 공무원들이라는 거. 결국 국민들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태도는 없어야 된다고 하고 일단 내 잘못이겠거니 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잘못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책임 소재 가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성사나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방위 감찰에 착수했다라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은 생사를 다툴 때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남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감찰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사고 당일 오전 7시 4분 첫 번째 112 신고,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신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시 58분 두 번째 112 신고,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같은 신고자의 두 번째 신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조치가 안 됐다. 8시 45분 결국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요, 교통통제 적시 안 된 이유를 밝히겠다. 그리고 미호강 임시재방공사 조사도 하겠다. 왜 저렇게 허술하게 흙으로 쌓아놨는지에 대한 조사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김광선 변호사님, 경찰 쪽에서는 뭐 인력이 없다. 이런 언론 보도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한 건 2번이나 신고가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2번이나 신고를 할 정도 되면 이게 유급하다는 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다른 것도 굉장히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경찰의 통제가 필요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냐에 좀 달라지겠죠. 두 번 신고가 들었다고 한다면 일단 가서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지금 두 번째 신고 들어왔는데 출동을 했는데 지금 궁평 제2야 차도가 아니라 제1 지하차도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2에 신고했는데 이 전달 과정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궁평 2차도인지 1차도인지 또 신고한 사람이 또 굉장히 또 잘못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어떤 참사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이제 행정기관의 이제 복합적인 부실 대응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하나 충청북도, 그다음에 뭐 청주시, 그리고 경찰, 소방 어느 한 곳이라도 사실은 제대로 대처했으면 예.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든요. 도로관리를 하는 뭐 충북도로랄지 이 차량 통제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계속 호의 경보를 발령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주지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 자기 관할이 아니다고 해서 도에 떠넘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고 경찰도 마찬가지죠. 112 신고 들어왔는데 제대로 차량 통제 못했고요. 소방서도 사실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갔다가 뭐 별일 없을 것 같아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4개 기관, 5개의 어떤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너무 안이하게 보고 너무 부실하게 대응해서 이런 참사를 키웠다 이렇게 보고 예. 물론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또 있을 수 있죠. 뭐 배수 펌프가 작동이 안 됐다랄지 더군다나 이제 임시 제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장마잖아요. 예. 그리고 극한 호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임시 제방을 쌌는데 평소의 높이보다 1.6m가 낮아지면서 모래 제방을 쌌다. 이거 자체도 사실은 이 참사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찰 필요하고요. 예. 어느 기관에 책임 있는지 책임 수재 필요하고 그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랄지 관계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책이 따라야 하고 고소고발 돼야 하고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 경찰이 다른 곳으로 출동했다. 이 제때에 이 궁평 제2 지하차도로 출동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밝혔듯이 논란이 됐던 이 임시 제방,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그 이전에 많은 폭우 장마가 예고됐는데 위태하게 흙으로 쌓아놓은 임시 제방. 이거 왜 이런 건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2년 전 교량 확장 공사 위해서 기존 제방을 철거했어요. 튼튼한 제방을 철거했어요. 지난달 29일 임시 제방을 설치했는데 1.6m가량 났다고 합니다. 결국 범람을 못 막았죠. 주민들은 그 모래성이다. 행복청에서는 계획 홍수 수위보다 높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쌓았다. 행복청에서는 우리 적법 절차 지켰다라는 뭐 원론적인 입장인데 이송규 회장님 네. 지금 적법 절차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저거 누가 봐도 좀 부실해 보인다라는 게 지금 주민들 말씀인데 결국에는 저 제방 무너졌잖아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지금 이 제방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법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 가장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계속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또 온다라고 예고하고 수치도 제공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도록 허가했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저 있습니다. 제방만 버텨줬으면 한 분도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지하차도에 6만 톤이 쌓였던 것은 제방을 통해서 나온 물이었거든요. 만약에 지하차도가 7만 톤의 터널이었으면 7만 톤의 물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6만 톤밖에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였는데 지금 저런 그 행정들의 문제가 굉장히 아쉬운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것을 예측을 하는데 내일 몇 미리가 오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 온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 비로 인해서 그 이후에 피해는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홍수에 대한 안전 대책도 과학기술이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접목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 생활은 정말로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관리는 지금도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화하고 뭐 샤타, 뭐 아웃시켜라 아니면 또 당장 담당자가 진행을 하지 않으면 또 수포로 돌아가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아날로그 수준이 있어서 앞으로는 정말로 날씨도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작년보다도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런 과학기술 접목으로 해서 요즘 디지털 첨단으로 해서 자동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차단되고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오늘도 충청과 남부 지역에 많은 장맛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충청 남부 지역 내일까지 최대 300mm 비가 예보됐어요. 오는 20, 21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장마 소강 상태지만 22일부터 주말부터는 또 다시 정체 전선이 북상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비 피해를 입으신 지역이 복구할 틈도 없이 또다시 비를 맞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피하신 주민들께서는 계속 대피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충북도와 청주시와 경찰의 남탓 공방 논란 전해드렸는데 정치권도 여전히 니탓 공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정부는 복구의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의겸과 조국의 운명이라는 논란도 새로 제기됐습니다.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분을 더 흡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집안이 약해져 흘러내리는 토사와 이런 것도 그냥 쏟아져 온 거죠? 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만 찍지 말고 이 주변을 좀 잘 찍어내야 뭐 지체만 안 가지고 그런 엄청난 바위들이 굴러왔다는데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좀 앉으십시오.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좀 좁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좀 참고 계십시오. 식사 좀 잘 하시면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어제 대통령이 이 수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대통령이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경북 예천 이재민들이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뵌 걸로 보입니다. 경북이 인명피해가 또 가장 컸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저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실 거거든요. 이재민들이 지금 뭐 집도 파손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 인명피해 난 사례들을 직접 속속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아니, 궁평 지하차도 참사 쪽에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더 몰리다 보니까 예천 같은 곳이 산사태 피해가 정말 컸거든요. 엄청나죠. 저희가 아까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이지만은 정말 그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뭐 바위가 쏟아져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실제로 경북 지역에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하차도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그 사건에 대한 진단, 해결 방법도 다 오송 지하차도에 지금 가 있다 보니까 경북이 상대적으로 좀 집중을 덜 받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저 현장을 방문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북에 계신 이재민들 엄청나게 불안해하시거든요. 자기 집이 지금 파손돼서 다른 그 시설에 지금 계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잘 지키고 있다. 정부가 전부 책임지겠다. 관련자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문책하겠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면서 국민들, 당연히 경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께 좀 위로의 말씀과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어떤 신뢰의 목소리를 좀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천을 포함해서 산사태로 인명피해도 많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마을 일부가 산사태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뒤집히고 초토화가 된 모습. 앞서 이제 대통령이 저 현장에 딱 도착해서 현장을 보고 대통령도 굉장히 깜짝 놀란 듯한 표정도 잡혔어요. 입을 꽉 다문 굉장히 좀 당황한 대통령의 모습도 표정도 좀 잡힌 것 같아요. 카메라가 대통령을 당연히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취재 기자들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취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 얘기는 나 찍지 말고 저 지금 현장 좀 찍어봐라 할 정도로 당시 저 현장이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저는 가신 거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오송지하차도 이외에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해 문제들을 직접 좀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잘한 행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저기 계신 이주민들, 그 수해를 입으신 분들도 상당 부분 좀 안정을 그나마의 조금이라도 안정을 좀 받으시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정부에서는 일단 복구에 총력전을 가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여야는 서로 정부를, 야당은 정부를 또 여당에서는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며 조국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쟁의 참사를 이용한 겁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김의겸 의원이 더 아프게 한 것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긴 말 할 필요 없이요. 예. 이것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어떤 연민이라든지 또는 공감이라든지 또는 유가족의 마음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 마음을 오롯이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김의겸 의원이 하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이게 봉사자입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수해를 좀 봐주고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 정부와 또 집권 여당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무정부 상태 아니냐,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지금 공무원들이 니 탓 내 탓 공방을 하는 것도 결국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문제를 생각을 하고서 벌써 니 탓 내 탓 공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재해, 재난 상황에 어디에 좀 기대해야 될지 참 막막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정치인들이 하는 저런 발언들은 정말로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우리 유가족들의 가슴에 두 번, 세 번 지울 수 없는 그런 생채기를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일 때 발언들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전재수 의원의 도직구였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비판할 수 있어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해가 발생했는데 왜 본국으로 돌아오시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꼭 가야만 했느냐라는 비판도 야당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실종자 시신도 수습 안 된 상황이었어요. 어제 네. 김의겸 의원 한 말. 더 끔찍한 것은 김의겸 의원이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대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계속된 허위 사실을 공격하고 예를 들면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부터 해서 많은 그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 의혹들, 음모들 이런 걸 제기했던 분이 바로 김의겸 의원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분이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상당 부분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대변인 이후에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정도의 막말을 쏟아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게 더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까지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정부 여당을 아주 수준 낮은 형태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이게 어떤 사실관계로 다투거나 아니면 좀 정치적인 맹공을 펼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막말 수준이거든요. 저는 패륜 수준의 단어라 그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고 하지만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끼리도 저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저런 식으로 정부 여당을 이런 참사에 빗대서 비유를 한다? 저는 도대체가 뭐 대변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저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해명 내놓고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저게 해명이 됩니까? 아니 충분히 비판하시라니까요. 근데 유가족들의 마음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김의겸 의원은? 러시아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뭐 외교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김의겸 의원이 아마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가짜뉴스 재생산하고 또 여기에 또 일부는 또 사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할 때도 틀렸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간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간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거기 이제 러시아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면 이제 신뢰성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 자체가 현 정부나 현 여당에 대해서 뭔가 무조건 뭘 트집을 잡으려다 보니까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고,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참사를 정쟁으로 이끌어서 뭔가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정부를 공개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머리에 꽉 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한 번 실수는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건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실력이라 하고 자질, 함량, 미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지금 뭐 사실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음에 총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의겸 의원이 SNS에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표명을 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 대통령의 대러시아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려던 마음이 앞서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자, 서재현 전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왜 꼭 사과는 저렇게 SNS로 합니까? SNS에 하는 사과가 과연 정말 진정한 사과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는 편하게 얼굴 카메라 앞에서 육성으로 하고, 사과는 왜 꼭 SNS 뒤에 숨어서 합니까? SNS가 어떻게 보면 뭐 신속성이라든지 좀 전파성에 대해서는 강하고 더 빠르다는 측면도 있긴 한데, 사실 사과하기 전에 그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죠. 사실 평상시에도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패널 역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늘 조심하자면 이런 긴급 상황, 이런 재난 상황은 더 언행에 대해서 조심하는 게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SNS에 대해서 뭐 사과한다고 해서 그 사과의 진정성을 뭐 폄훼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저렇게 사과할 정도의 언급 자체한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저렇게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거듭 사과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좀 늦었지만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대로 마이크 앞에 서서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기회가 또 기자들 앞에서 있으면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 마이크에다 대고 사과하리라 보세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사실상의 명예훼손을 한 셈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과를 계속 요청했거든요. 왜냐하면 허위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 제대로 사과하시라. 어떻게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한 공격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허위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셨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심심한 유감이라 그랬거든요. 유감이라는 거 안타깝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제기한 그 의혹이 허위임에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 제공해서 죄송합니다. 정부 여당을 명예훼손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애둘러서 사과한 척을 했었거든요. 이게 명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심한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김의겸 의원이 저런 식으로 마이크 앞에 가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죄합니다라고 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렇게 SNS로 전달한 것은 예를 들면 추가 질문이 나오는 것이 곤란할 수 있겠죠. 기자들이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기자들이 더 날카로운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두려울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저 정도의 말씀을 하신 거라 그러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하는 장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하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으로서 그리고 공직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전 나와서 제대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는 그 대통령의 그 장관이다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 자연재해 참사 앞에서 좀 미흡한 대처가 많은 전문가들이 질타를 하고 있지만 김의겸 의원은 조국의 운명을 대통령의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라고 발언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살인이다라고 발언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본인 법전 출신 아니에요? 판사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아마 미필적 고의랄지 살인에 대한 개념이 정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법에 대해서는 깡그리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법을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일반인도 저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말 재난, 물론 이제 공무원들의 어떠한 부실 대응이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천재지변이 거기에 결합이 되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살인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이게 우리가 언어도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예. 이거 너무 생뚱맞고 뭔가 좀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나 그런 생각을 들어야 하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제정신화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냥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그리고 듣는 사람과 하여금 그럴 수도 있겠다.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합리성 그 정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정도에 하는데 무조건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면 강성 지지자로부터 뭔가 박수를 받고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적당히 하라.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적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 스스로 자멸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언뜻 보면 강성 팬덤들이 지지하니까 그 당시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에 있어서는 계속 자살골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행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어쩔 수 없는 외교적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민생을 생각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적사 사직성 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지키십시오. 전쟁의 한복판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입장이라서 간 것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오히려 더 큰 화를 키울 뿐입니다. 예정된 일정보다 우크라이나 초청으로 여러 가지 국익을 위해서 또 우리가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서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필요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장이 된 걸로 그렇게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은 단순하게 현장을 방문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에 관련된 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우크라이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쌀 같은 눈으로 계속해서 흠집내기, 트집 잡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발언은 그 자체로 잘못된 발언이다. 그러나 이제 정치권에서의 이 논쟁은 뜨겁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우크라이나 행을 가는 것이 맞았다,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외교적으로도 돌아오시는 게 맞았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아베 총리 장례식장에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허리케인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총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을 위해서 출국이 예정돼 있었는데 태풍이 오는 바람에 출국 일정을 또 연기를 하죠. 그리고 G7 회의에 참석했던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는 자국에 이탈리아에 홍수가 나니까 G7 회의 그걸 취소를 해버리고 이탈리아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대통령 또는 외국의 정상들이 해외에 나가면 모든 외교 활동은 국익에 해당하는 것이죠. 국익의 옹호자, 국익의 대변자로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국익의 가장 핵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1의 원칙이 뭐냐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능가하는 국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외국 정상들도 자국의 자연재해라든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바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죠. 취소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응당 우크라이나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돌아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셔가지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이익이 있냐, 국익이 있냐, 국익이 있는 그런 방문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전쟁 중인 국가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러시아의 교전 상대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는 대한민국 국민 16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160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셔가지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적생, 생적사의 각오로 끝까지 싸우겠다. 이래버리면 만약에 러시아의 푸틴이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들 보복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죠? 생적사, 사적생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미 우리나라는 1억 불이 넘는 인도적 지원과 비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러한 지원을 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침략이 부당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도적 지원과 비군사적 지원에 한해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구체적인 실익이 없는, 국익이 없는 그런 행보를 하셔야 됐는지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재해 상황에서는 무정부 상태다,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런 비판을 이번 일을 통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좀 성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방문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이제 이탈리아 총리랑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근데 이제 이탈리아랑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만큼 많이 다른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면 이탈리아는 의회제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모든 행정 권한의 총책임자가 되고 총리가 없으면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가 부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이 순방 중이거나 거리 중에는 총리가 모든 행정 권한을 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컨트롤 타워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외교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행정 권한이 공백이다 이런 말씀은 사실 우리 헌법 구조상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게다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 회원국은 사실 나토 회원국들끼리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 자체에도 의의를 두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지원한다,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확실하게 연대한다는 선언이 분명히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라고 보고 있고요. 실익이 없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실익이라고 하면, 국익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수혜가 있으니까 빨리 대한민국 대통령 돌아오시라고 말씀하셨던 거라고 보는데 저는 왜 우크라이나 방문 실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북한이랑 대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그냥 방임하거나 관망하기만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믿는 것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고 북한의
대남 도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에 동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양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확실한 연대가 있다. 우리는 이런 무력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세계 만방에 지금 이번에 분명한 사인을 준 것이거든요. 이것이 결국 안보의 문제이고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말씀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러시아의 경제력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긴 사실상 고정 환율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뻥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의 경제를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손잡고 가야 되는 우호국들,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이들과의 경제 교역이 앞으로도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 자체가 잘못했다. 이것은 저는 외교적으로도 맞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김의겸 의원이 비판을 하다가 그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사실 망언까지 나온 거거든요. 과연 우크라이나 방문이 조국의 운명을 궁평 지하철에 밀어넣었다라는 김의겸 의원의 막말을 받을 만한 잘못이었는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첨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의 브리핑,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원 장관이 견인차를 막고 인터뷰를 하려 했다라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장관이 뒤에서 견인차가 오는지 어떻게 알았냐. 기자들의 질문에 응대하려던 것이다. 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독을 해보시죠. 피해 주시래요. 잠깐 들어갑니다. 차량 들어갑니다. 조금만 피해 줘봐요. 비극적인 자, 일각에서는 견인차가 들어온다라는 것이 수차례 현장에서 외쳐졌는데 원 장관이 방송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견인차를 막고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 장관의 이 짧게 하고 라는 발언은 인터뷰를 고집한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억지 주장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짧게 하겠다라는 것은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 한 말이다. 견인차 자체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논란 자체가 김관삼 변호사님 굉장히 좀 본질적인 논란은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이 저 자리에 가서 견인차를 막고 인터뷰하는 장관이 어디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본질과는 좀 비껴나 있는 곁가지 논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참새 원인을 이제 현 정부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그냥 모든 것을 이제 머리를 짜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참사가 발생을 했으면 물론 비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기간에는 재난지역 선포랄지 아니면 복구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정쟁을 해버리면 어떤 관심이 그리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혀 이제 가짜 뉴스의 하나라고 보는데 원희룡 장관이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니까 현장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 갔어요. 가서 기자들이 인터뷰하자니까 짧게 하자고 하는데 견인차가 들어오는데 지금 원희룡 장관은 견인차를 막는 그 방향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위치가. 그런데 이제 카메라맨들이 이제 찍으려고 막 모이다 보니까 견인차가 지나는데 좀 장애가 된 거예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하는데 마치 그걸 원희룡 장관이 한 것처럼 이걸 묘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비판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어떤 트집을 잡는 거 저는 트집 잡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체는 사실은 지금의 어떤 참사하고 비교 대상이 저는 아니다고 봐요. 일단 갔잖아요. 갖고 우크라이나를 출발했을 때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기 전이라는 거죠. 당연히 돌아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미 짜여진 것이고 그 당시는 홍수가 그 정도 날지는 몰랐잖아요. 만약에 나토 정상회담 안 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참사가 막아졌을까
아니면 참사가 더 확대되는 거에 있어서도 예방할 수 있었을까? 거기다 이제 본질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제 그러다 보면 물론 행정적인 책임이 있지만 거기서 비판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모든 걸 한쪽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심지어 이제 저런 영상까지도 국민들이 그냥 언뜻 보면 아마 저 영상에 보고 저런 걸 주장하는 사람 댓글 보면 엄청나게 욕을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방송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국토부에서 해명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좀 해도 좀 지나치는 면은 좀 삼가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서재현 전 부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일단 국토부 반박은 비켜주세요라는 것이 이제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서 한 거고 원장관은 견인차가 들어오는지 모르는지 상황도 모르고 브리핑을 하고 있었던 도중에 재난 현장을 수습해야 되니까 카메라 기자들에게 짧게 하자라고 얘기했다라는 반박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제 선택하는 것에 결과가 또 따르고 이제 책임이 묻는 것인 건데요. 지금 영상을 저도 한 수백 번은 아니더라도 한 수십 번 한번 봤었는데 원희룡 장관은 분명히 견인차가 들어온다를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다 한 것인데 그러니까 저게 국민을 위한 것,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한 장관의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 원희룡의 입장인 것인지에 따라서 이게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또 그 잘못했다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당연히 듣고 하면 되는데 계속 변명하지 않습니까? 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것이고 계속 우크라이나 방문 얘기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보 아닙니까? 안보. 안보가 북한에 대한 핵에 대한 위험만 안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 보장, 기후에 대한 안보가 있었는데 평시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전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한두 명 돌아가신 게 아니고 50명 이상의 인재가 된 상황인데 이것을 뭐 자유와 무슨 연대한다 해서 그 일정이 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방문의 선택이 잘했다고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돌아오셔야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재섭 비대위원도 예천 현장 방문하니까 그 주민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좀 든든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상기후 이 환경 자체는 이미 기상청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우크라이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분이 가시든 아니면 다음에 가겠다 하고 돌아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의 안보,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시에 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시 상황인 대한민국에서는 없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정쟁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계속 정쟁화시킨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이나 여당 자체도 예전에 돌아가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서요. 서해 수호의 날 때도 대구에 대기업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 갔고 국무총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 수호의 날 안보에 그렇게 경시하면서 대통령의 자리에 없었다고 얼마나 비난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50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재발 방지,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가게 했던 참모가 있다면 경질하셔야죠.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예, 자 여야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하천 정비가 소홀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야당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라며 여당을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포스트 4대강 사업 해야 된다. 그걸 안 그래도 사실 제가 한 보름 전에 업무 파악하고 지시하라 그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미 일기예보 통해서 예견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대통령 또 여당 대표 주무장관이 전부 자리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컨트롤 타워의 부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민들이 실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폭우가 내린 지난 주말에 골프를 쳤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없었던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미리 대비를 했으니까 수혜가 없죠. 골프를 치는 건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골프 치시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셨나요?
실시간으로 보고할 상황이 없습니다. 괜히 그거는 쓸데없이 터집어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진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전재수 의원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쯤 80cc에서 골프를 하다가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상시에 우리 홍준표 시장님의 언행이 뭐 시원시원한 구석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건 아니죠. 어떤 국민들께서 홍준표 시장의 저런 태도, 저런 언행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텔레비를 보십시오. 지난 주말부터 하루 종일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실종되고 어디에 홍수가 날지 모르니까 피하라. 이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고 온 나라가 이 돌아가신 분들 안타까워 하고 비가 그만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시장이라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쿨한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저런 식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아닙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홍준표 시장께서 국민들께 사죄하셔야 된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우리 공직자의 수준이 참 과연 저랬어야 되겠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늦기 전에 사과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논란이 일자 홍 시장은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 주말에 테니스, 골프 안 된다라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수해 인명사고 당시 대구시는 재난안전실 직원들만 조를 짜서 일상적인 근무. 나는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 이제 그만 트집 잡아라. 그래도 기차는 간다. 라며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대구시장 선거에 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었던 서재현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예, 예전에 왜 MZ 공무원들한테 시원한 말, 그러니까 정직함, 뭐 이렇게 솔직함인데 이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 비겁합니다. 이게 사실 본인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시 사항입니다. 지금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지옥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골프도 치셔도 되고 테니스도 됩니다. 그러나 전시 사항에서는 골프 안 되고요. 그리고 볼링도 안 되고 탁구도 안 되고 당구도 안 됩니다. 그냥 골프 쳤다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 타워.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대구 시민이 뽑은 대표인데 그 당시에서 그게 총괄해야 되고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또 사실관계도 거짓이지 않습니까? 저기 재난 2단계로요. 1000여 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 체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골프 치기 전에도 사실 좀 안타깝지만 70대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는데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돌아가신 거다라고 이게 폄훼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망언보다 더 심각한 인식 자체인 것이고 저는 이제 정치인들 보면 일관성, 언행, 선행, 뭐 솔선수범도 이제 언행일치 보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시기로는 공무원들은 주말 보장해야 되고 프라이버시 있다고 했는데 우리 키어 축제 보시면 이 공권력한테 대항한다고 해서 주말에 공무원들 500명을요 본인의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주말에 불렀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정말 이 비겁함을 끝까지 비겁함으로 채운다는 저런 의식이 있다면 저는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예, 조금 전 국민의힘의 김병민 최고위원이 홍 시장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작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해로 전 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수해,
산사태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서 자원봉사자로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구슬땀을 흘리는 수많은 국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뭐 야당 가기 전에 여당의 김병민 최고위원, 뭐 돌직구 멤버 아닙니까? 강하게 홍 시장을 질타했습니다. 골프장 갈 게 아니라 이재민 현장 가서 돕지는 못할 망정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여당에서 지금 강한 질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최고위원 발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의합니다. 완벽하게 동의하고요. 그 주말에 골프 칠 수 있죠. 공직자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해로 막 인명 피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뭐 다른 공무를 보느라고 또 다른 대구시장으로서의 또 다른 공무를 보기 위해서 공석이었다 그러면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골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라고 했을 때 그냥 스포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가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홍 시장님 말씀대로 뭐 주말에도 일하고 골프 안 치고 대구시 시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수백 수천 명 될 겁니다. 저런 식으로 공직자의 자리로서 나는 책임 없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원외위원장도 주말에 비 오고 이러면 모든 일정 취소하고 방송 일정을 제외하면 무조건 도봉구 가서 앉아 있습니다. 혹시나 피해 날까 봐, 혹시 뭐 나무 쓰러진 데 없을까 봐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원외위원장들도 이렇게 있는데 대구시 전체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홍준표 시장이 마치 이건 내일 아니야. 나는 할 도리 다 했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대선을 꿈꿨던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여당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 대부분 갖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수해 현황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어떤 발언하는지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발표할지도 사실은 매우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장 연결하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았고 앞서서 예천 이재민들을 찾아가서 또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 할머니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 국무회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 어떤 발언할지 생방송으로, 생중계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2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기고 어제는 중대본 점검회의 직후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했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을 논의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어제 예천에 산사태 피해 현장을 가봤습니다. 2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쉴 새 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산 전체가 빗물을 머금다가 한계에 이르자 산의 상단 부분에 토사가 붕괴되면서 수백 개의 바위들이 고목을 덮치고 수 킬로 떨어진 마을로 쓸러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약 4km 내지 5km 떨어진 마을로
굴러 내려온 바위들 중에는 수백 톤에 달하는 엄청난 것들이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정말 수마의 위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습니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습니다.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틀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인도에서는 45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가 났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캐나다 동부는 역대급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평년 장마철 강수량의 145%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호우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십시오.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동유럽 순방에서 나토 다자회의, 또 나토 참가 13개국 양자 정상회담, 폴란드 공식 방문, 우크라이나 방문 등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어제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작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했다면은 올해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들이 함께 추진할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이번에는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해서 대테러, 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의 틀을 제도화했습니다. 또한 나토의 군사정보 공유 시스템인 ISS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의 정보 공유를 한층 확대하고 상호 안보 현안에 대한 보다 신속한 공조를 추진할 것입니다. 나토와의 사이버 안보 협력 역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설치할 국제 사이버 훈련 센터를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활동과 연계시켜 사이버상 테러와 각종 불법 활동을 차단하고 퇴치하는 데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AP4 아태 파트너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은 유럽과 아시아,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2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즉시 나토 회원국, 아태 파트너국들과 대북 안보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 나가는데 한층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부터 시작된 제1차 한미 핵 협의 그룹 회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작년에 이어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주된 화두였습니다. 민간인과 아동을 살상하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무력 침공이 용인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해온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항공편 또 여러 시간에 걸친 차량 11시간에 우크라이나에서 제공한 열차를 타고 방문한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폭격을 맞고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고문과 학살을 당한 참혹한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에 납치돼 학대를 받다가 가까스로 제3국을 통해 탈출해 와서 재활 심리 치료 중인 아동인권보호센터의 어린이들 이야기는 미래 세대의 꿈까지 앗아가는 전쟁의 참상과 야만성에 대해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 거주지역 곳곳에
매설한 지뢰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퇴각하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 놀이터에까지 지뢰를 매설해 두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지뢰 탐지 강아지도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73년 전 북한의 침공을 받고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뻔한 우리는 유엔군이 즉각 달려와 준 덕분에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국제사회가 내밀어준 손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잘 아는 우리 국민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찾아가 책임있게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에 걸쳐 각 3개씩 총 9개 항목으로 된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안보 지원은 당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후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방산협력 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인도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지뢰 탐지기와 지뢰 제거 장비를 추가적으로 보내고 아동의 재활 심리 치료를 비롯한 의료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재건 지원은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수행할 인프라 사업 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유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학생들과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장비와 프로그램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간 삼각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가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과 함께 소형 모듈 원전, 공항 재건, 건설 기계, 철도 차량, IT 분야 등 다양한 인프라 재건 및 구축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학교, 병원, 주택, 상하수도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속히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공적 개발 원조와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을 증액하고 집행을 간소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와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기업인들과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우크라이나 현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외교는 내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에 있어 안보와 경제는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토 회원국 파트너국들과 글로벌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이들 나라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에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핵 기반의 안보 동맹을 구축한 우리가 한미 간의 높은 수준의 첨단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리투아니아 첫 공식 일정으로 나토 옵저버 그룹 자격으로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6명의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이들은 나토를 통한 한미 안보 공조를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G20와 IPEF를 통한 한미 경제 협력 역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곧 우리의 경제 지평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출 시장과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고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국부 증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나토 회의에 참가한 13개 나라와 가진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기술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ASML사의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 공장 투자를 요청했고 핵심 광물이 풍부한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와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헝가리와는 유럽의 첨단 기술 공동 R&D 플랫폼인 유레카를 기반으로 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논의했습니다. 노르웨이와는 신재생 에너지 북극 개발 협력을, 핀란드와는 6G 기술 공동 개발 등 첨단 디지털 IT 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흑해 최대 항만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우리와 양자 회담을 가진 정상들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와 원자력 기술 제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는 슬로바키아, SMR 도입을 추진 중인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정상에게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그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정상과는 방산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의에 참석한 후 공식 방문한 폴란드는 우리와 방산, 원자력 분야에 장기간에 걸친 파트너십을 맺길 희망했습니다. 이번 한국 폴란드 정상회담 계기에 정부 간에 체결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와 교통 인프라 개발 협력에 관한 MOU는 양국 경제 협력의 수준을 한층 고도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폴란드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유럽에서 내수 시장만 6위에 이르는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유럽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이자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의 허브이기도 합니다. 폴란드에는 전기차 배터리, 가전, 자동차 부품 분야 등 350여 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순방 중 체결한 양국 기업과 민간 단체 간의 33개의 MOU를 잘 활용해서 유럽 시장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번 순방 중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제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3월부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각 분야에서 개선되는 가운데 양국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와 경제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안보 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순방 기간 도출된 여러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또 수해에 대한 정부의 복구 방안과 이번 순방의 의미에 대한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전해드리느라 저희가 준비한 아이템 뉴스들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차제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